핵심은 뭐냐면은 미국 선거제도를 이해할 때 이제 제가 나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예측과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새 미국 선거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미국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이게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뭐 중앙 정부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써놓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뭐 권력 분립 이런 거 다 있다 그러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연방주의 연방제 국가고 우리나라는 단방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한다면은 전망한다면은 그 미국 인구가 만약에 3억 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냥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를 한 후보가 이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체 인구 대비, 유권자 대비.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 단위로 각 주에서 어느 후보가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는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 단위에서 승자를 결정하고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합산해서 그 선거 그 뭐예요 그 승자를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선거 예측 기관 사이트 중에 뭐 그 538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538 해가지고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538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538 치면은 나와요. 구글에 많이. 그러니까 뭐 그 네이트 실버라고 그 유명한 뭐 어떤 뭐랄까 데이터 전문가가 선거 예측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계속 뭐 하는 거거든요. 근데 538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 그 선거인단 숫자예요. 우리 맨날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국에서 보면 그 간접 선거를 하는가, 선거인단 제도를 왜 쓰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면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단방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먼저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한국이 중앙 집권화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부터 훨씬 더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방 자치를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거버넌스 수직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탑다운 방식이에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정치를 얘기할 때 지방자치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 예를 들면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생각하지만은 되게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자치단체. 어떻게 지방정부의 수장을 자치단체의 장이라 그래요. 헌법에도 지방자치라 그러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그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는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연방정부가 이 뭐예요? 그 주정부나 하위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13개 주에 13개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 13개의 식민지가 하나의 별도의 국가처럼 존재하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강력한 유럽의 국가들에 대해서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연합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가? 그럼 국가연합 EU처럼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연방제까지 나아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국가 우리가 미국을 뭐 정식 명칭으로 할 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미합중국. 그럼 뭐예요? 결국 미합중국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와 다르게 50개 주가 있고 그 50개 주의 대표를 뽑는 게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주 단위의 선거가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각 주 단위로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결국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538로 돌아오면은 538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 또 우리 미국 합중국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50개 주가 있어요. 그럼 50개 주가 있을 때 538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고민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선거인단 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선거인단 수를 나눌 때 큰 주랑 작은 주, 인구가 많은 주랑 작은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이 인구가 많은 주랑 와이오밍주,
아니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같이 인구가 작은 주는 서로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인구대로만 선거인단 수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선거운동할 것 같아요. 그럼 DC에서 맨날 옛날에 바이든도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 해리스는 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운전해서 아니면은 뭐 헬기 타고 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DC에서 예를 들면 LA까지 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한 이틀 꼬박거릴 텐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구가 많은 주 위주로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캘리포니아만 계속 가고 텍사스 맨날 가고 뉴욕만 가면은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작은 주들은 소외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주에도 뭔가 배려가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에도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몇 표씩 주고, 그다음에 큰 주도 괜찮게 인구수대로 또 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각 주는 그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양원제 같이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은 하원 의원 숫자는 인구 비례거든요. 각 주에. 그다음에 상원 의원 숫자는 모든 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50개 주의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이거든요. 큰 주든 작은 주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든 와이오밍은 다 2명씩이에요. 근데 와이오밍 같은 데는 제일 작은 인구거든요. 와이오밍의 하원 의원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1명이에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원은 더 항상 작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작으면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하원 의원 숫자 플러스 상원 의원 숫자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예요. 그리고 와이오밍은 3표가 되겠죠. 캘리포니아는 55에 더 55에다가 57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하원 의원 숫자 435명. 그 몇 개예요? 535명. 그 다음에 DC는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컬럼비아 별개 구죠. 그쪽은 어느 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 대통령 선거인단 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차별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 3표를 주게 됐어요. 그 3표는 무슨 의미냐면은 가장 선거인단 수가 작은 주만큼은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와이오밍 주가 되겠죠. 3표니까. 그래서 3표가 추가해서 540, 그러니까 535 더하기 3표 하니까 538 돼서, 그래서 아까 선거인 그 선거 예측 사이트의 주소가 538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볼 때 538이면은 그거의 절대 과반수 몇 개를 얻으면 될까요? 269 정도 아니에요? 269는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270. 그게 매직 넘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70개를 얻으면은 어떻게든지 나는 이제 승리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거 이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트럼프와 예전 바이든처럼 이제 또 다른 쟁점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아까 큰 주가 유리하냐 작은 주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큰 주를 먼저 갈까요? 작은 주를 또 먼저 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40분에 시작을 하면 예. 질문 다 포함해서 11시 45분까지 맞춰주셔야 되는데 1시간? 그러니까 아니 45분이니까 예, 1시간 5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분 늦게 시작해야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바깥으로 이렇게 내도 될까? 안쪽으로. 예, 예. 이건 주머니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괜찮으세요? 예. 이렇게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알아요, 이거는. 예, 예. 네. 여러분들 여기서 하셔도 돼요, 교수님. 아, 예. 아, 여기서 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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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교수님 서울에서 오신다고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지만 우리 정확하게 11시 45분에 마칠 것이니까 찍고 말씀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수업에 연장, 지장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브라운백 세미나의 컨셉은 캐주얼한 세미나입니다. 자, 브라운백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함께 식사하면서 가벼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강연을 듣는 아주 캐주얼한 세미나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34일을 했고 이제 원래 이번 학기 두 번째 제 35회
그럼 세미나를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원래는 2학기 때는 뭐니 해도 뭐 잘 아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 가요.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니 갑자기 바이든이 사라져가지고 아마 교수님 지난 작년에 오셨을 때 이제 바이든과 이제 그 트럼프가 양자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는데 어머나 바이든이 사퇴를 해버리면서 새롭게 트럼프와 해리스 교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이 11월에 선거하겠지만 가장 관심 있는 이슈고 여러분들이 그 대선 위주로 설명해 주실 거니까 뭐든지 편한 질문 그리고 편한 대답 교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무 교수님을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 서울역에서 저기 아침에 서대구역에 동대구를 가면 괜찮은데 동대구에서 여기 오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대구로 오는 기차가 이렇게 그 아침에 한 6시 막 이렇게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9시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아픈데요. 그래서 좀 이게 근데 서대구역 보면 되게 한적해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 올해 이제 3번째 왔거든요. 김영도 올 때마다 좋아서 오다가 또 사진 찍느라고 1분 늦었는데요. 그 캠퍼스가 예뻐서 오늘 대통령 선거 얘기하는데 그 도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 얘기는 뭐 미국 선거제도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다음에 또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가끔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 선거제도를 이해할 때 이제 제가 나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예측과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새 미국 선거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미국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이게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중앙 정부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써놓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뭐 권력 분립 이런 거 다 있다 그러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연방제 국가고 우리나라는 단방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한다면은 전망한다면은 그 미국 인구가 만약에 3억 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냥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를 한 후보가 이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체 인구 대비, 유권자 대비.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 단위로 각 주에서 어느 후보가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는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 단위에서 승자를 결정하고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를 합산해서 그 선거 그 승자를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선거 예측 기관 사이트 중에 뭐 그 538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538 해가지고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538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538 치면은 나와요. 구글에 많이. 그러니까 뭐 그 네이트 실버라고 그 유명한 뭐 어떤 뭐랄까 데이터 전문가가 선거 예측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계속 뭐 하는 거거든요. 근데 538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 그 선거인단 숫자예요. 우리 맨날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국에서 보면 그 간접 선거를 하는가, 선거인단 제도를 왜 쓰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면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단방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먼저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한국이 중앙 집권화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부터 훨씬 더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방 자치를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거버넌스 수직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탑다운 방식이에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정치를 얘기할 때 지방자치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 예를 들면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생각하지만은 되게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자치단체. 어떻게 지방정부의 수장할 자치단체의 장이라 그래요. 헌법에도 지방자치라 그러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그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는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연방 정부가 이 뭐예요? 그 주정부나 하위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13개 주에 13개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 13개의 식민지가 하나의 별도의 국가처럼 존재하다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강력한 유럽의 국가들에 대해서 상대하려다 보니까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연합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가? 그럼 국가연합 EU처럼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연방제까지 나아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국가, 우리가 미국을 뭐 정식 명칭으로 할 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미합중국. 그럼 뭐예요? 결국 미합중국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와 다르게 50개 주가 있고 그 50개 주의 대표를 뽑는 게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주 단위의 선거가 나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각 주 단위로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결국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538로 돌아오면은 538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 또 우리 미국 합중국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50개 주가 있어요. 그럼 50개 주가 있을 때 538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고민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선거인단 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선거인단 수를 나눌 때 큰 주랑 작은 주, 인구가 많은 주랑 작은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이 인구가 많은 주랑 와이오밍 주 아니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같이 인구가 작은 주는 서로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인구대로만 선거인단 수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선거운동할 것 같아요. 그럼 DC에서 맨날 옛날에 바이든도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 해리스는 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운전해서 아니면은 뭐 헬기 타고 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DC에서 예를 들면 LA까지 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한 이틀 꼬박거릴 텐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구가 많은 주 위주로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캘리포니아만 계속 가고 텍사스 맨날 가고 뉴욕만 가면은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작은 주들은 소외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주에도 뭔가 배려가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에도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몇 표씩 주고 그다음에 큰 주도 괜찮게 인구수대로 또 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각 주는 그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양원제 같이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은 하원 의원 숫자는 인구 비례거든요. 각 주에. 그다음에 상원 의원 숫자는 모든 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50개 주의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이거든요. 큰 주든 작은 주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든 와이오밍은 다 2명씩이에요. 근데 와이오밍 같은 데는 제일 작은 인구거든요. 와이오밍의 하원 의원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1명이에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원은 더 항상 작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작으면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하원 의원 숫자 플러스 상원 의원 숫자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예요. 그리고 와이오밍은 3표가 되겠죠. 캘리포니아는 55에 더 55에다가 57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하원 의원 숫자 435명. 그 몇 개예요? 535명. 그 다음에 DC는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컬럼비아 별개 구죠. 그쪽은 어느 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 대통령 선거인단 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차별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 3표를 주게 됐어요. 그 3표는 무슨 의미냐면은 가장 선거인단 수가 작은 주만큼은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와이오밍 주가 되겠죠. 3표니까. 그래서 3표가 추가해서 535 더하기 3표 하니까 538 돼서 그래서 아까 선거인 그 선거 예측 사이트의 주소가 538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볼 때 538이면은 그거의 절대 과반수 몇 개를 얻으면 될까요? 269 정도 아니에요? 269는 딱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270. 그게 매직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70개를 얻으면은 어떻게든지 나는 이제 승리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거 이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트럼프와 예전 바이든처럼 이제 또 다른 쟁점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아까 큰 주가 유리하냐 작은 주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럼 큰 주를 먼저 갈까요? 작은 주를 또 먼저 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도 그죠?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고 미국 선거를 볼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물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선거할 때 보면은 맨날 빨간 데만 찍을 때 빨갛고 맨날 파란 데만 찍을 때 파랗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 대구 경북 쪽은 빨간색이 많고 광주나 그 전라남도 쪽은 또 파란색이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공화당이 유리한데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데가 있어요. 그죠?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하거든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선거인단 인구가 많으니까 선거인단 표가 많지만은 항상 민주당이 유리해요. 왜? 거기는 우리 알다시피 젊은 인구들이 많고 좀 힙하다 그러잖아요. 버클리 생각하면 되겠죠. 젊은 애들. 그 다음에 뭐 헐리우드도 있고 그 다음에 유색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리버럴, 좀 더 자유스럽고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남부, 뭐 텍사스 이런 데 가면은 어때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골이나 농촌으로 가면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도시로 가면 조금 더 진보적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후보들이 선거인단 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가 많은 주를 많이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인구가 많은 주 중에 상당수는 이미 레드 또는 블루 스테이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선거가 시작할 때 민주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대략적으로 한 220개, 공화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한 180에서 190개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럼 나머지 요 270을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문제겠죠. 그거는 뭘로 결정되느냐면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분포로 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성비가 비슷해서 최근 3-4번의 선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거를 예측하려면 그런 소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윙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윙하는 줄을 많이 보면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배틀그라운드에서 격전주 이렇게 불러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이제 격전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포커싱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도인데 제가 이거 왜 얘기했는지 알겠죠? 요거만 볼게요. 요거 뭘까요? 2020년, 요거 2010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예요. 2010년도 센서스라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잖아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선거, 평균선거 얘기하잖아요. 표의 가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구 분포에 따라서 얘네도 보면은 선거 뭐랄까요? 그 의원수를 재조정해요. 인구가 늘어난 주, 인구가 줄어든 주. 시골 예를 들면 미드웨스트 같은 데는 인구가 줄죠. 여기 보면은 여기 루징이라고 연두색빛 나오는 데는 주로 줄는 데고 여기는 늘어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쪽, 남쪽 이런 데는 인구 유입이 많다는 데 있고 옛날에 많이 살던 추운데 북쪽이나 이 중부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데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건 10년 전, 매 10년마다 이걸 해요. 여기 2020년 비슷하죠 또. 여기 색깔 바꿨네요 이번에는. 여기 루징.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게이닝이 이제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 여기 계속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미국에서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 52, 6 이게 뭐냐면 하원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2 더하기 상원이라는 숫자 2명이니까 54표가 되겠죠. 그죠? 여기 텍사스 같은 경우에 38이라고 써있나요? 거기다가 2를 더하니까 40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가 10년마다 바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상원의원 숫자는 일단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100명으로 고정이지만은 각 두 표씩 이 하원의원 숫자는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각 주마다 losing and gaining 하니까.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보면 50개 주만 있잖아요.
아까 DC에 투표권 없었다 그랬죠?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질문 드리잖아요. 괌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사모아. 사실 그런 데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그 업저버 같은 것들을 줘요. 자격을 그냥 그 의회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인구로 따지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카리브에 가면 푸에르토리코라는 데 맨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게임 같은 거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푸에르토리코를 51번째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미국의 인구가 가장 적은 주들보다 푸에르토리코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새로운 주를 받아들이려면은 50개 주에서 변동되는 50개 주의 동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유색인들이 많고 히스패닉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우리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수용하는 게 결국은 의회 의석 분포도 바뀌죠. 상원의원 숫자가 2명 더 생기잖아요. 하원의원 숫자도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선거인단 숫자도 바뀌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싸울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제 이런 얘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또 보시고 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이 결국은 이 두 개 이렇게 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쓴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가 예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뭐 캘리포니아가 52 더하기 2에서 54표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주들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에도 예를 들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있으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뭐 60대 40으로 해리스가 60%를 가져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는데 위너 테이크스 올이야. 그 주는 다 캐리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 주, 메인주랑 네브라스카주가 그렇지 않게 해요. 메인주는 어디 있어요? 저 북동쪽 끝에 있어요. 그 저기 뭐냐 캐나다 쪽에. 그다음 네브라스카주는 한 가운데 있어요. 시카고 옆으로 가지고. 이 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네브라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원의원 숫자가 2개가 있고 하원의원 숫자가 3개가 있으면 5표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상원의원 숫자에 해당하는 2표는 위너 테이크스 올로 다 가져가요. 왜냐면 전체 주를 대표하니까. 전체 주의 의견이 이렇다. 그 다음에 하원의원 숫자에 해당하는 뭐 3표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각 선거구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는 좀 다르다. 어떻게 이게 좀 합리적이죠? 근데 이거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있고 지금의 트럼프와 해리스가 참 박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메인에 한 표. 그 다음에 이 뭐예요? 네브라스카의 한 표가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재미있는 예측들도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있잖아요.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시골 가보면은 우리 미국도 보면 미국의 네브라스카주 같은 데 생각해 보면은 네브라스카주가 굉장히 넓어요. 나도 운전해봤는데 네브라스카주에 여러분 네브라스카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오마하의 현인, 뭐 세이지 오브 오마하 있잖아요. 그 사람 수도인 오마하에 살거든요. 그 소도 오마하에서부터 오마하가 그 동쪽 끝이에요. 아이오와주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콜로라도 쪽에 붙어 있는 그 서쪽 끝까지 가려면 차로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10시간 가는 동안 도시는 정말 이 끝에 2개 정도 되면 나머지 다 시골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 도시 쪽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원 의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의석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의 선거를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중간 선거보다는 선거 투표율이 좀 높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우리도 중요한 선거를 더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뭐였지? 됐네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미국 선거인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전개해 왔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2년마다 중간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대통령 선거 임기 중간의 선거를 중간 선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 있고
보면 435 다 하고 뭐 상원의원 선거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원의원은 6년 임기거든요. 6년 임기를 세 그룹으로 나눠요. 33, 33, 34. 그래서 6년 임기를 2년마다 다 갈아요. 선거가. 그다음에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 435명을 매년 2년마다 가르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다 보고 누가 뽑느냐. 자,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 보이죠? 2016년이랑 여기 2016년 먼저 보세요. 232대 306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글자 보여요? 밑에 안 보이죠? 대충 보면은 48%대 45.9%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체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뭐 젊은 인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뭐 그다음에 미국도 보면 백인들이 많이 줄고 유색인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많이 옮겨가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투표를 하느냐의 문제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2016년에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더 많은 득표를 했어요. 근데 선거인단에서 진 거야. 2000년 이후 선거에서 이렇게 선거인단에 진 게 두 번째예요. 처음은 언제예요? 여러분들 알죠? 2000년. 아들 부시가 엘고어라고 클린턴 때 부통령한테 이겼을 때 엘고어가 더 득표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제도가 이런 약간 특이한 어떤 뭐 한계, 이 특이점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 위주로 운용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은, 자 232대 306으로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가, 근데 2020년 보세요. 2020년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406, 공화당의 트럼프가 23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중요한 건 뭐 스윙 스테이트를 봐야 되겠죠. 어디가 스윙했는가를 봐야 돼요. 어디가 스윙인지 보이나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좀 되겠죠. 이걸로 제가 좀 더 보면 더 비교가 되겠죠. 어디에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위스콘신이라는 데 보이나요? 여기? 그죠? 여기 낙농주로 유명하거든요. 목장이 많아요. 여기 위스콘신이 2010년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미시간주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펜실베니아주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리조나주도 빨간색에서 파란색, 조지아주도 빨간색에서 파란색. 이런 주들이 최근에 소위 격전주로 많이 언급되는 데예요. 최근 3번의 선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뭐 6개, 7개 주가 이번 선거를 결정할 거다. 그 6개, 7개 주는 뭐냐면은 많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죠? 소위 그걸 뭐라 그래요? 러스트 벨트. 동부에 북동부 동쪽에 녹슨 뭐 공업지대.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전통적으로는 공업지대는 어떻겠어요? 노동자표가 많아요. 그럼 노동자표가 많은데 노동자들은 누구예요? 백인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그 노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노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진보적이니까 미국에서는 이 노조나 등등 해가지고 이런 화이트 워킹 클래스가 민주당의 주된 텃밭이었어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뺏은 거야. 미국이 먼저다. 이민자들이 니네 일자리 뺏고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을 러스트벨트에서 뺏어온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미시간주나 펜실베니아주의 주지사는 민주당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조지아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도 바뀌었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선벨트, 해가 진한데,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이 더 유리해. 남부의 보수적인 지대였는데 이민자들의 유입이 많고 하면서 인구 유입이 바뀌면서 인구 구성이 바뀌면서 리버럴한 그 약간 그 민주당 성향의 인구가 많이 늘면서 공화당이 방어해야 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두 지역들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데가 어디냐면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중에서 두 주, 펜실베니아주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혹은 미시간 주지사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조지아, 아리조나, 그 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이런 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들을 많이 좀 눈여겨봐요. 조지아주는 최근에 들썩들썩이니까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도 여기 보여요? 여러분들 왼쪽이 펜실베니아 주거든요. 펜실베니아 주 보면은 펜실베니아 주 하면 여러분들 아는 도시 한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피츠버그랑 필라델피아. 그죠? 대표적인 큰 도시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색깔이라 그러지만은 이 민주당 색깔인 도시 이 주 안에서도 보세요. 큰 도시만 파랗고 다른 데는 다 빨개요. 자 여기도 봐요. 이게 플로리다 주거든요. 큰 대도시 마이애미, 팜비치, 템파, 올란도, 탈라시가 주도거든요. 이런 데 위주로만 파랗고 나머지 빨갛다는 얘기. 이런 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대표적인 격전주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2000년도에 부시와 알고어가 선거했을 때 여기 한번 재검표했거든요. 그만큼 격전주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플로리다 같은 게 하나 흥미로운 거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해요. 플로리다도 유색인들이 많아요. 특히 무슨 인구? 히스패닉. 그럼 히스패닉 인구 유색인들이 넣으면은 민주당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는 점점 공화당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히스패닉이라고 다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히스패닉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넘어왔느냐 아니면 남미에서 왔느냐 특히 쿠바나 베네수엘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쿠바에서 넘어온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쿠바가 어떤 나라예요? 오랫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유지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좀 더 보수적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모든 유색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되게 좋네요. 이렇게 졸릴만한 한 번씩 딱 울리니까 그냥 알람이 딱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격전주 위주로 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그 격전주 대선에서 약 2억 4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투표율을 가지고 이 중에서 약 6%, 약 6% 정도만 디사이딩 보터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10% 안 되게. 그래서 보면은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6년 선거와 20년 선거를 비교해 보면은 대충 나오고 아까 제가 이 7개 주 얘기했잖아요. 아리조나 11개, 조지아 16, 미시간 15, 펜실베니아 19, 위스콘신 10개, 네바다 6개, 노스캐롤라이나 16개인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의 해리스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만 방어를 해도 이번 선거를 이길 거란 얘기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법도 막 이게 요새 이거 털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전화가지고 보면은 이런 게 많다는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정치 양극화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레드 블루화 되지 스윙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려면은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 미국 대통령 요번에 후보들 해리스와 트럼프가 TV 애드, TV 광고를 어느 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가 뭐 압도적으로 펜실베니아 주가 나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방문하는 데를 보면 될 거예요. 저기가 격전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얼마 전에 총 맞지 않았어요? 그거 어디서 맞았어요? 펜실베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격전주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Only 15 states have swing this century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 2000년 이후 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스윙했던 적이 있는 그 주요 15개 주를 고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은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네 하나를 찍었다니.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이런 데는 캘리포니아는 파랑, 텍사스 빨강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보면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네바다, 아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그다음에 여기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특히나 이 진한 녹색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 대표적으로 격전주로 많이
부상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4년도에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나 이 펜실베니아, 저 미시간주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미시간주는 또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내려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벙커버스터로 해가지고 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전쟁이 굉장히 전운이 더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려올 때 신문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거기에 대해서 폭격을 하고 나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바이든을 패싱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이든을 패싱하면서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이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한테 뒤처리만 부탁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뭐 바이든을 패싱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스라엘은 트럼프 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 뭐 네타냐후가 워낙에 보수적이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 바이든, 해리스랑 비교해봐서 트럼프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거든요. 그죠? 근데 민주당 쪽 입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해.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유대계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민주당은 유대계표뿐만 아니라 아랍계 표심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계 표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아랍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미시간주예요. 그 미시간주에 보면은 그 하원 의원도 보면은 이거 왜 히잡 두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동이나 이런 전쟁이 빨리 잘 원만하게 끝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반전 운동하고 막 이런 거 미국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되니까 미국 대학가 중심으로 콜롬비아 대학교,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 나오죠. 그럼 그거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 유색인들 이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표밭이에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원만하게 잘 종식이 돼야지 자기네 입장에서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면은 이 주들에서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가 이겼지만 2020년도에 이런 주들은 그 표차가 3%포인트 미만이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슬아슬했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봐도 이런 주들은 다 그래요. 지금 비슷해요. 그만큼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TV ad spending 해가지고 2020년에 어디다가 TV 광고를 많이 했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나온 거거든요. 트럼프는 빨간색, 바이든은 파란색 원이에요. 어디예요? 격전주겠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다가 사활을 거는 거예요. 계속 광고하고 뭐 그런 거죠. 이만큼 이런 주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순서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리퍼블리칸 보세요. 여기 공화당은 펜실베니아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19표. 여기를 뺏어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게 자주 가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2024년 3월 6일부터 2024년 11월 5일 해가지고 이 어떻게 쓸 것인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펜실베니아가 주로 굉장히 아주 그냥 거기다가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올인하는 거죠. 이 주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패가 간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해될 것이냐, 뭐 유권자들이 11월 5일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월요일 시작되는 주의 화요일, 24년도 경우는 11월 5일이에요. 그때 투표를 해요. 근데 그게 일렉트럴 카리지 투표는 아니에요. 유권자 투표예요. 그리고 나서 세이프 하버 기한이라는 게 뭐냐면 선거인단이 만나기 6일 전까지
12월 11일까지 각 주별 선거인단을 확정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확정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몇 표 갈지 해가지고 이제 선거인단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거인단 확정을 못하는 경우는 혼란인데 선거인단 확정을 못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레드 블루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선거인 개수법이라는 게 있다. 과반 선거인단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는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한다. 이게 뭐냐면 270표를 얻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270표. 그럴 때는 50개 주가 한 표씩 가져서 하원에서 선출을 해요. 그 다음에 선거인단에서 대통령 선출하고 그 다음에 2025년 1월 6일 상원의장 주재로 양원 합동회의 선거인단을 개표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25년 1월 20일에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런 절차를 따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가 11월 5일이라 해서 그 결과가 모두 예측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남은 절차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선자 교부 이런 건 없다.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뭐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편지 써주는 거랑 그 다음에 대통령 인수법에 따라서 미국 연방조달청에서 네 대통령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 사라 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오는 거. 우리는 지금 선관위에서 당선증 해가지고 교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해 보면은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죠? 실제로 미국 대통령 선거사에서 전체 득표수의 앞선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밀린 경우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2000년, 2010년 이렇게 두 번이나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 분포랑 선거인단 결과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한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 최근의 대표적 사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얘기하고 결국 미국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각 주의 전체적인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경합주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거 아까 얘기했고요. 선거인단 50개 주 해가지고 538표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는 좀 다르게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선거인단은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 수는 따라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고 주요 주변으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플로리다주 이런 주들이 많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인구 수대로 가겠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 5일에 있으면이고 그 다음에 435명의 연방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연방 하원 선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 100명의 그 클래스 1 34명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33명 해가지고 스페셜 보궐선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35명이에요. 11개 주에서 이 두 개 부속 영토의 주지사 선거까지 한다. 이건 뭐 보시면 알 거고. 그럼 이번 미국 대선에서 주된 쟁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또 좀 짚어보면요.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경제. 얼마 전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물가도 많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이 돈을 쓸 때 크게 하나는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물가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업률과 물가를 동시에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실업률을 잡으려면 시장에다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돈이 시장에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시장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문제와 고용 문제는 같이 잡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필리스 커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겠죠. 지금 미국은 물가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또 기억해요? IRA라는 거. IRA가 Inflation Reduction Act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걸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신문에 IRA 하면 제일 많이 관련돼서 나오는 보도가 뭐예요? 전기차, 배터리.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전기차, 배터리랑 무슨 관계예요? 왜 이렇게 관련될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반도체법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 시장에 돈을 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쫙 잡아 당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랑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다르죠. 중앙은행은 머니터리 통화 정책을 해가지고 금리를 조정하는 거고 정부는 확대 재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할 것인가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인플레이션 감축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자 미국의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에너지나 화석 연료에 기반하는 에너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쉘 그런 거 알죠? 그러면 이쪽엔 또 뭐가 있어요? 청정 에너지, 새로운 그린 에너지. 바이든하고 트럼프,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금 가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유가 하나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랑 글로벌 워밍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할 때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청정 에너지 많이 나오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에서 뭐라 그래요? 뭐 기후 변화나 글로벌 워밍은 불시시고 다 음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그럼 바이든은 뭐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나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잘 땡길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청정에너지 사업에다 쓰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럼 그게 어디야? 배터리, 친환경, 전기차.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규제와도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큰 틀이 이해가 되죠? 그럼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감축되냐? 여기서 돈을 많이 땡긴 다음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도 여기서 푸는 그 차액 있잖아요. 그 차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되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물가를 잡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미국 물가 얘기할 때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선거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와요. 예전에 아버지 부시랑 그 클린턴이랑 선거할 때 막 아버지 부시가 그 원래 레이건 때 부통령도 하고 그 다음에 그 CIA 국장 됐어요. 완전히 그 노련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냉전 끝나고 막 외교가 중요했잖아요. 그 클린턴한테 저 시골뜨기 주지사나 아칸소 주지사나하고 외교도 하나 모르는 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왔냐 했으니까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얘기 유명하죠. stupid 뭐 이코노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보다.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 물가가 안 좋으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요번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이 선거 후보직을 다 갖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인지 논란이잖아요. 이 인지 논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중에 하나가 계기가 됐던 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이죠. 거기서 완전히 바이든이 막 너무 그 문제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 대신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으니까 해리스가 완전히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는 얘기도 많죠. 근데 반면에 거기서 해리스가 좀 뼈아팠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마지막에 그래요. 너 그렇게 잘났고 네가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 5년 동안 뭐 했냐고 4년 동안. 네 정책, 네 앞으로 어차피 바이든 답습 아니야? 근데 한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뼈아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미국은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 불리한 게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것들을 답변을 줘야 되는데 별로 바이든의 인기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바이든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 및 보건. 우리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미국도 보건 위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보건 위기를 견뎌나갈 것인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오바마 케어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오바마 케어는 사회주의 정책이라 그래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를 싫어하거든요. 미국은 개인주의고 시장자유주의 국가예요.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넘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오바마 케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할 때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일종의 정부 기관이 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잖아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원래는 다 사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은 거기 회사에 서포트 해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자체적으로 하든지 간에 마땅한 보험회사에 나의 보험을 계약하고 커버리지를 계약해서 돈을 내면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미국식 보험이에요. 그럼 오바마 케어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면서 보험을 살 수 있게. 이해됐어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논란적일 수 있는 얘기죠. 왜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서포트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공중보건 위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민 정책. 트럼프 하면 대표적인 게 그 남부 국경에다가 장벽 세우고 못 넘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선벨트 쪽은 특히 이 이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국경 관리 문제. 남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근데 문제는 하나 뭐냐면 불법 이민자 문제도 있지만은 이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거예요. 다카라 그래 다카. 뭐냐면 여러분 봐요.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있어. 아니면은 부모가 못 오고 애들만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금 더 온정주의적으로 그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트럼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백인들은 앞으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 화이트가 마이너리티가 될 거라는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러한 정서를 잘 활용해서 그 백인들의 어떤 그 불안감을 잘 포퓰리스트적으로 잘 동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 환경 문제 아까 얘기했죠.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다르다고. 기후 변화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선거법 개혁,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굉장히 논쟁적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우편 투표가 많았죠. 근데 우편 투표가 뭐 부정선거 논란이 날 수 있다. 과연 제때 도착했는가? 그 다음에 대리 투표는 없었는가? 아니면 전반적인 선거 부정은 없었는가 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음모론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1월 20일쯤에 그 최종 취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그 의회 의사당을 난입해가지고 불법으로 그 뭐예요 그 무력 뭐 점거 농성을 했었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투표권 확장이나 이런 건 뭐냐면은 자 그 누구에게까지 투표권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투표권을 확장한다고 할 때 트럼프랑 바이든 입장이 다르겠죠. 그렇죠? 뭐 이민자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교해 본다면 뭐 트럼프와 바이든은 누구에게 유불리?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민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낙태권, 총기 규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계속 총기 난사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낙태. 그 미국에서 원래 그 1970년대 그 로우 vs 웨이드라고 낙태의 여성들의 어떤 그런 낙태, 그 뭐 출산에 대한 어떤 자유권을 보장해주는 연방 그 기념비적인 법안이 통과했었는데 최근에 그걸 뒤집는 판결이 나왔죠. 도브스 판결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여성들은 또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고요. 해리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성표를 동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트럼프는 그걸 방어하려고 하고 있죠. 트럼프는 그래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조심스러운 반응을 해요. 뭐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총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LGBTQ 그러니까 동성애자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정책과 국가, 뭐 중국과의 관계, 미중 패권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 문제도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레토릭이 트럼프가 더 셌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패권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다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그래도 동맹과의 협력 아니면은 다자주의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뭐 현직 대통령 바이든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뭐 68년 린든 존스 대통령이 56년 만에 현직 대통령 불출마고 경선 승리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이 문제였어요, 돈. 결국은 선거를 저렇게 크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주들의 압박이 컸다는 얘기도 많아요. 사퇴 압박. 그다음 민주당 내에 분란도 많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건 아까 말했던 너무 멋있게 이 사람 해가지고 표현이 이렇게 했죠. 바이든가 너무 대조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한번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때만큼의 어떤 효과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줬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의 후보는 이런 그 프로필을 갖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생이고 카멜라 해리스는 64년 10월 20일생이에요. 59세. 여기 뉴욕주, 여기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주.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메이카계고 엄마는 인도계예요. 그게 재밌죠? 이혼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주로 키웠어요. 아빠는 자메이카계인데 요번에 트럼프 토론회 때 봤던 거 보니까 도널드 해리스라고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유학한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였는데 약간 그 마크시즘 경제학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 뭐야 해리스한테 토론 니네 아버지한테 마크시즘 배워가지고 너 좌파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격했던 거죠. 엄마가 인도계인데 유방암 전문 그 전문가래요. 되게 배운 집이죠. 엄마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오늘도 어디 신문 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카멜라 해리스의 카멜라가 뭐 연꽃인가 그런 뜻이래요. 연꽃은 뭐예요? 뭐 이제 흙밭에서 되게 예쁘게 나오는 진흙탕에서 나오는 뭐 예쁜 꽃이잖아요. 카멜라 데비 그 해리스예요. 데비는 뭐냐면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그 여신이래요. 여신. 이 엄마가 이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잖아요. 옛날에 50, 60년대 어땠겠어요? 인도에서 계급이 높아요. 여러분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알아요? 카스트 제도의 맨 꼭대기 상위 계급이 뭐예요? 브라만. 그 브라만 계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디안 정체성이 강할 거예요, 되게. 엄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속 오래 살면서 여기 보면은 최종은 여기 뉴펜, 아이비의 와튼 스쿨 나왔고요. 여기는 UC,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의 헤이스팅스 칼리지 오브 로 해가지고 헤이스팅스 캠퍼스의 로스쿨을 나왔고요. JD 해서 여기는 미국 45대 대통령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고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고 캘리포니아주 지방검사 법무장관 115대 연방 상원을 이렇게 거쳐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후보는 여기는 제이디 벤스라고 할빌리의 노래라고 한국에 최근에 번역됐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뭐 예일 대학교 나오고 뭐 저기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고 참전 경험도 있고 뭐 하죠. 굉장히 뭐 트럼프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뭐 이게 그 백인의 남자. 여기는 팀 와일스라고 그 미네소타 주지사. 사실은 여기는 바이든 때 이 사람을 지명했거든요. 근데 미국 부통령이 선거에서 갖는 역할은 뭘까요? 미국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갖는 역할.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백인의 나이 많은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많이 임명하려고 그러죠. 이해됐대요? 무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 후보 바뀌기 전에 이 사람으로 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비슷해요, 둘이. 그렇죠? 백인의 남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흑인의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 계층의 어필이라고 해서 백인 중년의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받는 미네소타 주지사를 임명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20년에는 누구를 부통령으로 임명했어요? 마이크 펜스. 왜 마이크 펜스 임명했을까요? 그때 같은 백인 남성인데 그때는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지지 기반이 약했어요. 근데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공화당에서 되게 뼈대 있는 집안의 정치인이고 마이크 펜스 자체가 그 그러니까 공화당 전국위원장을 겸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그 지지 기반을 상쇄해 줄 수 있다는 얘기 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이제 했다는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오는 예측을 보면은 270개 중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걸 일단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219 나와요. 근데 94개가 토스업이라는 게 이제 아직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94개 그 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누리끼리 하는 아까 나왔죠. 이 표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솔리드 해리스, 솔리드 트럼프 나오죠. 이게 지금 이미 표를 확보한 거고. 그럼 누가 앞서 있냐 봤을 때 전체 유권자 분포를 봤을 때 해리스가 살짝 앞서 있어요. 한 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538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런 거를 100번 정도 해봤더니 100번 하니까 해리스가 60번 이기고 100번 하니까 트럼프가 40번 이겼다는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 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불리해 보인다는 얘기하는 거고, 포캐스트 4를 보면은 27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코노미스트가 한 거거든요. 277개, 260개 한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일종의 오차범위겠죠. 너무 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해리스가 유리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7개 주 얘기했잖아요.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했죠? 다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판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이길 것인가 한번 특히 이 3개 주 잘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 4 보면은 이렇게 뭐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보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주에서 플러스 2%포인트네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일렉션 리절트 2020년, 2010년이거든요. 공화당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2016년에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뺏어올 때는 1%포인트 정도 뺏어온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건데 이때는 미시간주는 그렇게 크게 가져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도 예측하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How long might the poll 해가지고 이 폴이 틀릴 확률 해가지고 이것도 이 뭐냐면은 이 current poll average랑 range of polling miss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스 포인트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접전이니까 자기를 살 길을 열어놔야 될 거냐.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 사람들은 예측을 잘해야지 먹고 살 거니 밥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보면 아 재밌다 이거 보겠죠. 이 사람들이 이게 밥줄이잖아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계속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니야 시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특히나 제일 예측이 어려운 데가 뭐 위스콘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크죠.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이런 데 나온다는 얘기야. 조지아나 아리조나는 생각보다는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맹을 중시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트럼프 때 기억나요? 트럼프 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미군 철수할 거다. 너네 그 분담금 더 내라.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되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자국 우선주의가 많이 더 부각됐죠. 그다음에 뭐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길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생산 시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할 때 나중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해리스 후보 당선 시 한미가 자유무역하고 뭐 경제협력 확대하고 뭐 공급망 긴밀한 행동인데 아마 바이든 수준에서 계속 연습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뭐 이런 방위비 분담 뭐 이런 한반도 정책이 고립주의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한반도 관계가 한미 관계가 조금 더 불확실성. 근데 또 뭐 트럼프가 되면 또 뜻밖의 이 사람은 장사꾼 기질이 많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 북미 관계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남북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래도 김정은을 뭐 친구라고 몇 번 만났잖아요. 오히려 김정은은 트럼프 되길 바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같이 햄버거 먹어서 같이 얘기하자. 뭐 하면서 약간 예상 밖으로.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둘이 관계 개선이 돼야지 안 되면은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죠.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향후 동북아 정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여러분들이 미국 중국 패권 경쟁을 요새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막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 인도, 호주, 아세안, 일본. 거기에 약한 고리가 한국이에요. 왜 약해요? 한일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엄청 노력하잖아요. 미국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있지만 한일 관계가 어긋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려고 자꾸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 상대를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갈 것이지만 미국은 조금 더 동맹을 중시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어받는다면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군사 비용 문제나 주한미군 규모 문제, 그다음에 관세, 불공정 무역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에서 공급망 얘기 계속 나올 수 있다. 공급망 대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여러분들 요번에 그 봤죠? 이 삐삐
화웨이 뭐 거기에 뭐 이상한 거 심어내지 않은가, 그죠? 미국도 최근에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수미테리 같은 한국 전문가도 뭐 간첩 혐의 받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계 미국 그 무슨 정치인들도 최근에 또 무슨 간첩 혐의로 고발당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동맹국 비동맹국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불만, 아니, 불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의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갈지 않을까가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져왔던 기조가 뭐예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가고 경제는 중국과 간다는 건데 그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중국과 뭘 하면 할수록 미국 시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민족주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 공급망 다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아세안, 인도, 다른 넓은 유럽 이렇게까지 넓게 좀 우리의 시장을 좀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겠죠. 기후 변화와 경제 안보를 연계해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야? 바이든 해리스 이어지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분해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환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상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한의 유예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기후 변화, 공급망,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뭐 제가 PPT 드렸죠. 보시면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머트리스 나왔고 연합뉴스 나왔는데 각각 분야별로 이 두 사람의 후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쟁점별로 본 거예요. 알겠죠? 예, 혹시 여기까지 빠르게 왔는데 혹시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 이해됐어요? 질문 혹시 있어요? 우리 수업 시에서 질문 없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하면 돼요. 하나는 공화당이 와스프 쪽으로 이제 투표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할 텐데 와스프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민층에 대한 그 투표권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투표 민심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공화당이 어떻게 그쪽을 한번 고려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이민자 투표 비중 중에서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중국계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리고 한국인들은 좀 다른 게 예를 들면은 지금 뉴저지에서 국회의원 미국 의회에 나왔던 그 상원에 도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쪽에는 또 보면은 영김이라고 그 공화당계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한국 교포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미 2세대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 민주당 정체성을 키워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공화당이 되게 학생회 때 질문 중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백인 인구는 줄어들고 이민자, 히스패닉이나 유색 인구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아까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운다 그랬잖아요. 전체 유권자 구성이. 그럼 자기네들도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전략 중에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화이트 히스패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패닉 인구들 중에서 뭐냐면 중남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서 외모로 볼 때 이 뭐랄까 인디안 계통처럼 생긴 사람 같지만 백인과 근접한 외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히스패닉을 자기네들이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자기네 쪽으로 흡수해 가겠다는 전략을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에서 이해가 될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어떤 친구랑 영어로 막 배우려고 막 하는데 야 너의 발음은 되게 좋다. 나는 히스패닉에서 온 친구들은 발음이 엑센트한데 내가 대화가 안 됐을 때 나도 히스패닉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백인이랑 비슷한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흡수하기 좋겠죠. 이해됐죠? 그럼 아까 말했던 좀 후각이나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권을 이탈해서 온 그 히스패닉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사람들 같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니면 계층 중에서 돈이 많은 그런 이민자들 대상으로 타겟팅할 수 있겠죠. 말이 될까요? 예. 또 혹시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없어요? 여기 학생이 하나 더. 네.
보면은 유럽에서도 지금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이 상당히 인기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먹혀 있는 중에 하나가 음모론 있잖아요. 일종의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성폭력 아니면 강력 범죄를 일으킨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로앤오더 법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 쟁점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 난민들 통제 안 된다. 이들이 우리 백인들의 어떤 치안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면은 일반 인종별로 그다음에 전체 인구별로 따진 다음에 범죄율을 따져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보도들이 더 많이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예. 또 혹시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또 있어요? 질문 많이 드려요. 이스라엘 쪽 전쟁에서 민주당이 유대계 쪽이라든지 그런 투표 쪽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알겠는데 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쪽 유럽은 최대한 지원 안 하고 손 빼겠다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어떤 그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정치적인 자, 그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도 제가 외교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에도 크게 두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맹을 중시 여기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가치 외교 같은 걸 중시하는 민주당적 입장이 있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뭐냐면은 트럼프도 그랬지만은 그들의 그 핵심은 미국의 자원을 중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집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럼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정치학 중에 미어샤이머 있죠.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중국의 부상, 미국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미어샤이머를 오히려 진보적인 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니들이 좋아하는 보수적인 미어샤이머가 오히려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온건한 틀을 취하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트럼프는 좀 더 온건한 틀을 취하면서 빨리 끝내야 되냐면은 거기서 발을 빼고 나와서 미국이 다른 데서 자원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